네, 국민의힘 내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체제의 발언을 놓고선 또다시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요원 우 씨의 아들을 누가 어떤 과정으로 집어넣은 것인가, 이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인가, 청탁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공정한 절차였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요. 이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겠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일반직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언제든지 신분 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급 공무원도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네,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우 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장제원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결과적으로 7급이 아닌 9급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모 씨가 입장을 조금 전에 좀 냈습니다.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돕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캠프에 자원봉사하러 갔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까지 오게 됐다.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전 답사, 그러니까 이제 미리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세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와 이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인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후원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우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릉에서 4선을 지낸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 현역 국회의원이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선관위가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좀 사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했죠? 네,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OX로 가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물론 자신이 장제원 의원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합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우 씨를 채용했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면 O, 문제가 있다 하면 X 하겠습니다. 곤란하십니까? 너무 쉬운데. 곤란하시면 하지 말까요? 예. 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O, 문제가 있다 하면 X. 우리 신성무 의원님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안 꽂으셔도 됩니다. 예. 세로로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여기 꽂고 살짝 돌리십시오. 방향을 돌리십시오. 예. 방법이 있긴.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맥락이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양자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첫째,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충원됩니까? 일반직 공무원, 각 정부 부처에서 에이스라고 파견하는 공무원들, 장관이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메인이 줍니다. 그다음 늘공의 경우에 늘공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의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별정직입니다. 5년 동안 별정직이에요. 별정직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특채, 공채 아니라 특채 된다는 거죠. 임기는 잘하면 오래 해봐야 5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허드렛 일도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나오면 초기에 캠프가 꾸려질 때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캠프가 구성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일합니까? 무급 자원봉사직을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 어떻게 하죠?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한테 무슨 자리가 오겠구나. 그러면 나도 좋고 우리 집안에도 영광일 거다. 이렇게 해서 꾸려지는 게 현실 정치의 영역이다. 그렇게 그냥 본다면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인간적인 뭐 저는 그분까지 아니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고 그건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이 구급 직원의 문제가 자 아버지가 선관위원 지역 선관위를 하지만 저도 현역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지역의 선관위원은 법원에 지원장이 선관위원장이고 선관위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으면 어떠면 지역 유지들을 뽑아 여기에 예. 철저한 무당파만 당적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에요.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뭐 지역 유지를 뽑다 보면 어떤 정파적 성향도 있을 수 있고 아들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만 예.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된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현실을 무시한 채 이런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왜 구급 직원을 아는 사람을 뽑았느냐고 다그치는 것 자체는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심하냐 안 심하냐 또 국민 선의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안선이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이것을 마치 사적 채용이다. 어떻게 사적 채용입니까? 사적 인연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사적 인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사적 인연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적 채용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했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실에서 바로 발탁해서 당연하죠. 절차를 밟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류들이. 근데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도 카터가 대통령 됐을 때 조지아 군단이 워싱턴을 점령했다. 클린턴 됐을 때 알칸사 뭐 다 이렇게 이런 정치의 영역은 그렇게 좀 있는 거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아니냐 정도의 문제로 보는 게 제가 보는 합리적인 선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이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죠. 야당과 언론이 너무 사적 채용 예, 프레임으로 가져간다. 그렇죠. 사적 채용이란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깨름직한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화면에는 X처럼 보이는데 우리 신 의원께서는 중립적으로 예,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뭐예요? 이제 숫자가 좀 많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게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 누구나 또 강릉에 누구 또 사장의 아들이 있다. 황 사장님 또 아들. 삼촌이라고 부르고 숙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인사비서관 부인.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렇게 너무 보면 많다. 너무 많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연에서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이 대목이 저로 하여금 완전한 한 편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예. 많은 것처럼 보인다. 채용 절차나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야당은 자꾸 사적 채용이라고 몰아가십니까? 이 지금 신 의원님 보실 때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 채용이죠. 권성동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이 다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탁행정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탁현민 행정관이 당의 임시직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같이 사회적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의 철학을 잘 알고 나와 코드가 맞으니까 예. 같이 일하겠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뭡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게 공적인 일인가요? 흔히 하는 말로 황 씨 아들 뭐 누구 아들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뭐 토라든가 유력자들과 관계 속에서 지냈지 그분들과 정치 행위를 한다거나 행정 행위를 한다거나 국가의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지 않습니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생긴 거고요. 사적인 일을 하다가 친분 관계가 생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뭐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잘 알겠습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선대위에서 일했다, 뭐 인수위에서 일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는데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여의도에 있는 보좌관들이라든가 자원봉사 당직자들이 자리가? 자원봉사 수준이 아니고 정치권의 정치 지망생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난립니다.
선대위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선택받은 거죠. 인수위 들어가면 말할 필요도 없죠. 인수위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정부 쪽으로 가니까요. 계속해서 혜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혜택의 연속이 아버님과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이 본인이 후원금을 1,000만 원 낸 거, 이런 것도 혹시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청와대 구급이 엄청난 자리예요. 청와대 구급 외부에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보증이 돼서 좋은 자리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기업 감사 자리 갑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4단계 진급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실망하고 특권이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충정심에서 나온 걸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신다. 그런 충정심을 가진 국민의힘 지지자가 전국에 수백만 명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혜를 받은 거다. 네, 그리고 그 수백만 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몇만 명 정도는 알겠습니다. 공적 영역이라든가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김두수 총장님 기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신 의원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흔든 이유 짧게 좀 한번. 짧게 우리 이야기하면 예, 지금 박 교수님 박 말에 교수님 동의.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 그런 거. 그래서 아무 사적 영역을 저 사적 청이라는 말이 안 되느냐? 왜 말이 안 되느냐? 캠프에서부터 그 경선 단계 당내 우리가 선대위 구성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 왔고 이렇게 키맥이 토한다 그럴까? 그리고 충성도가 입증된 젊은 사람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안 뽑는다?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려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꾸 사적이란 말 붙이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봐요. 이준석 대표한테 맡겼더라면 시험이라도 쳤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살짝 건너뛰어서 그럼 김두수 총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 말이 틀렸다라고 X를 드셨습니까? 일단 같이 활동을 했고 뭐가 다 맞더라도 최종적으로 보면 이 선택이 굉장히 개인적 관계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선택하는 관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권성동 지금 현재 원내대표의 인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채용을 하는 형식이니까 뭔가 이렇게 선발 기준이 있거나 그 내에 경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앞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또 기부는 다 1,000만 원씩 하고 다 아버지의 관계라든지 이런 지금 뭐 우모 씨도 그러고 항모 씨도 그러고 또 신모 씨도 그러고 다 장모님 포함해서 다 1,000만 원씩 기부를 한 사이고 그러니까 이런 근데 것들 그 1,0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거를 기부하면 청와대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자리가 보장이 되나요? 1,000만 원과 연관이 정말 있을까요? 보장은 안 되지만 충성의 어떤 그런 하나의 징표 같은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가져오는 게 그냥 전통적 미국식 엽관제, 이 엽은 사냥이란 뜻입니다. 관직을 사냥해서 얻는 것, 이게 이제 대통령제의 전통인데요. 그 전통이 오래돼 있는 나라에서도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전부 낙하산이다, 사적 인연이다. 그동안 내내 비판해 왔거든요.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럼 이 문제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절차와 그런 거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인간관계, 누구의 권력에 줄을 서서 채용됐느냐 이런 문제로 가니까 이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하던 사람들 또 뭐 대선 후보랑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청와대 간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딱 이거일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이제 뭐 박진영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당이나 국회에서 활동을 공적인 영역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최대한 그 수가 그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출마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최종에 1년 6개월 뒤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적 관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그 관계의 사람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나 공적 기여가 거의 없는 거기에서 또 채용될 때는 다 개인 인맥과 줄을 통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이 채용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셨어요. 예,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권성동 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검사 출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법률가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제가 규정을 찾아봤더니 별정직 공무원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일반직 공무원, 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딱 있지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의 4에 보면요. 채용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무슨 개인 비서관이나 뭐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특수한 직위 빼놓고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할 때에도 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고 서면으로 자격심사해야 되고 이런 절차 같은 것들 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 다 있거든요. 과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저런 절차들을 과연 준수했을까? 그런 게 의문이 된단 말이죠. 예. 가만히 있어도 의문인데 본인이 마치 무슨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공무원인 대통령실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뽑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무슨 법 위반이야?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조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수행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청탁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청탁이 무슨 청탁이냐? 채용과 같은 공직자 인사 관련된 청탁이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청탁을 받아가지고 직무 수행을 한 그 공직자는 형사 처벌받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동희 형이 나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 벌칙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청탁을 한 사람, 권성동 의원 같이 청탁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인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7급 넣으라고 했는데 9급 넣었다. 그다음에 내가 압력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아니 당대표라고 하는 원내대표지만 이제 직무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스스로 정말로 법 위반되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실토하는 게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항을 뭐 워낙 잘하시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탁과 추천.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장제원 의원에게 뭐 이렇게 압력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은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대표라는 자리 또 이제 원내대표도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여러 의원들이 좋은 인재가 있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을 모아서 대통령실에 또 전달을 또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추천받아서 그 사람을 건네주는 것, 자료를 건네주는 거는 청탁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법 규정에는요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당 대표면 내가 이야기하면 다 개입이고 영향이고 압력이거든요. 가만히 있으셨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니 대통령실에 뭐 내가 추천을 했는데 안 넣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 내가 압력 넣었다. 본인 워딩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 또 웃으셨어요. 아니, 예, 제가 의원들끼리 이야기한 게 압력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법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약간의 실제로 순진한 구석도 있고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순진한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이러면 굉장히 말이나 이런 게 거침이 없이 나가는데 저는 뭐 순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못 빠져나가고 있는 그대로 이게 저도 경험해봤고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맞다. 그래 본다면 법률적인 걸 따질 수 있겠냐는 그 생각 때문에 웃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대통령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갑니다. 그 외에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당을 통해 가지고 당에서 협의하면서 이제 추천 형태로 해서 검증도 받고 물론 또 민정수석실도 없으니까 이 또 검증 문제가 또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역대 정부에 박근혜 정부 등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받아줬을 거예요. 아마 민정수석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알기로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당 추천으로 해서 일일이 다 사전에 검증 다 하고 그래서 자기들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 다 하고 이렇게 순환 보직하듯이 가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들어가는 거는 제가 역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일부 넣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한쪽으로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이 다 한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거고 섞어서 했을 거야. 아마. 다만 이제 분명한 사실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장재원 의원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에서 청와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장재원 비서실장이 큰 역할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건 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까지도 장재원 의원한테 부탁인지 압력인지 이야기를 했다 할 정도니까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본인은 이제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자기는 절대 뭐 압력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청탁 넣은 적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 씨의 아버지가 아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의 인연이었으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겠죠.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이 강릉 우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권성동 대표도 인정하는 바죠. 자신이 꽂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급이고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그렇게 구급 채용에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정말 힘들게 일자리 하나 잡으려고 네. 또 공무원 구급 시험 치려고 수만 명이 지금 노량진 한번 가보세요. 노량진은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한다. 본인은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정면 돌파가 아니고 예. 열받는 국민들한테 기름을 부은 거다. 자, 기자들 질문에 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답변을 회피하신 채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관들 인사 논란이 좀 있었을 때 좀 저런 모습을 조금 보였고 전 정권 문재인 정부와 좀 비교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셨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기자들은 저런 질문을 하는 게 또 기자의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고. 기자들은 물어야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뉴스는 더 커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좋은 하루 되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하시는 거군요. 저는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는 건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 사장하고 나하고 아무리 뭐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우 사장 아들이 여기 있었어? 그 언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고 봐요. 또 하나는 우상호 같은 우씨네.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렇게 국정감사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저건 너무 나간 거다. 아니 국어공무원에서 이렇게 청와대 포함해서 청와대의 사적 채용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도 오버하는 거고. 정치적 공세다. 당연하죠. 그건. 김두수 총장님, 대통령이 말씀을 이제 회피하시고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이 뭐 이 도스태핑을 하고 나서 37초 가장 짧았다고 하긴 하대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게 그래도 뭐 이걸 더 키우는 건 키우지 않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미국식 인재 채용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합의되어 있다면 여야가 이걸 가지고 공세를 안 했을 건데 지금까지는 이걸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되면 여당에 대해서 낙하산, 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대받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의 이 채용조차 지금까지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의 지인과 친인척 이런 사람이 아니면 또 지금 이번에 확인된 것이 윤핵관이 아니면 채용의 이 청탁 관계가 그렇게 확실해야만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 좀
정 변호사님, 좀 이따가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저희가 짚으면서 원인을 짚으면서 뭐 도어 스태핑에서 약간 이제 말씀이 너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으로 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아끼는 거 이거를 그동안 쭉 권장해 왔잖아요. 이제 말을 좀 아끼시라. 오늘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기자들 질문에 회피하고 들어가는 거는 잘하신 거예요? 글쎄요, 이제 회피하는 모습은 별로 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말씀 나왔지만은 내가 그 친구가 우리 그 대통령실에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또 법률 나옵니까? 대통령 그 비서실 직제가 있어요. 그 직제를 갖다가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총원이 몇 명이냐면은 443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뭐 이것저것 뭐 임업주사 뭐 한 사람들 뭐 조리하는 사람들 다 있으니까 그때 443명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다 그만두셨거나 뭐 굳이 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43명 중에 한 300명 많아야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막 여러 번 이제 그 사무실을 도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그 우모 씨라고 하는 그 친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이 친구가 여기 있네 어떻게 있나 이런 거 궁금할 그런 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제가 알아보고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었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니까 장제원 의원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알아야 될 속내의 이야기를 왜 고백하듯이 거기에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 이렇게 불편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말이 거칠다라고 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사를 아시다시피 장제원 비서실장이 했던 거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순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늘 우려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 질문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들어간 그 맥락을 놓고도 이렇게 조금 시각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우 씨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몰랐을 거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몰랐을 거라서 어떻게 저희들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카톡, 텔레그램 전부 다 안 되더래요. 문자를 축하합니다 보내요. 그것도 뭐 안 읽어보는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전에는 뭐 삼촌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친한 친구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급행정요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부부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상급 상업도 아니고 구급에 대해서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443명 통계까지 뽑으신 우리 정혜진 변호사의 주장도 있고 우리 신성범 의원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근거로 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장제원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두 분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워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요 앞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SNS에 굉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확히 읽겠습니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난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됐다는 것도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받고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그러니까 적어도 7급 정도는 돼야 서울에서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제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읽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거고 장제원 의원은 그런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바 없고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넘겨줬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같은 듯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굉장히 좀 말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점잖은 조언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브라더 동생이 한 저 조언을 오늘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전을 피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크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이 갈등설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그 차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자, 저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장제원 의원이 정말 왜 저 얘기를 오늘 아침 SNS에 실었을까?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에 의하면 저걸 인정해버리면 김영란법 위반, 부정척탁급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맥락까지는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김영란법 법 위반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몰리게 생겼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압력 넣었으니까 그걸 구급으로 넣어줄 거라는 그런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몰리게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장제원 의원이 했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로 굳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압력받은 게 아니라 추천받아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해명했던 건데 오히려 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거예요. 둘이가 이른바 윤핵관의 원투인데 1, 2번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자기 권력 당내 권력을 놓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어찌됐건 당 대표 직무 대행으로 하면서 6개월간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장제원은 아시는 대로 조기 전당대회 파란 말이에요. 자,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 돌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형님 준비돼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다. 따라서 둘의 정치적인 미래 구상이 다른 거고 희망이 다르고 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부분 우리가 흔히 했던 대로 윤핵관의 분열이고 그것이 좀 더 가시화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이제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거예요? 우시 채용 논란은? 글쎄요. 일단 저 두 분 간에 주거니 받거니 했던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을 뱉으면 그것을 주워 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제원 의원이 김영란법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감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느끼지 않았나. 물론 이제 법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되는 말을 권성동 대표가 한 거고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장제원 의원의 그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거는 뭐 형사 입건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더 커질 여지도 없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적 채용 논란이 너무 정치권으로 번지고 야당과 언론에서 너무 공격용으로 쓰니까 뭔가 좀 나서서 불을 끌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을 지폈다. 이런 형국이 된 거군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렇게 해가지고 권성동 의원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공무원 학원 CM송인데 이 젊은이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공무원 시험 아마 준비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당시에 지지를 했을 건데 노량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급 예,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뭐 최소한 뭐 지금 한 40대 1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인 말이고 이런 행태의 이야기로는 대한민국 공무원 되는 게 누구는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세계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엄청난 일이고요. 그다음 법적으로도 문제고 이건 정치적으로도 당 대표가 이게 직무대행이지만 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게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빨리 조기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권성동 의원은 그 입장에서 바로 수용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저 갈등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행태로 무마가 됐지만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가슴 속은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공정과 상식,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적용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잣대.
갖다 똑같이 들이댈 경우에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구급 공무원, 그것도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 씨라는 분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갖췄더라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죠.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활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도 상당히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1,000만 원 후원금 문제인데 이게 뭐 미루어 짐작입니다만은 1,000만 원 후원금도 본인이 직접 그 돈을 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 씨, 황 씨, 신 씨, 뭐 계속 고바나 컨텐츠 직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어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씨가 커지는 형국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이 탈북어민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통일부가 이 강제 북송 당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뭐 통일부 직원이 찍었는지 이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저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바로 요 순간입니다. 이 판문점 넘어가기 요 순간에 격렬하게 이제 가지 않겠다 저항하는 모습이 있는데 혹시 현장음이 좀 들리나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예, 지금 뭐 벽에 머리를 찍는 소리는 들려요. 쾅쾅하는. 예,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 벽에 이제 머리를 찢는 소리처럼 좀 보입니다. 지금 가는 모습은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걸어가는 것까지는 크게 저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문점 라인을 넘어갈 때는 좀 저항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지금 들리죠? 예, 소리가 좀 들립니다. 어디 이제 좀 이렇게 철 같은 데를 가는 모습인데 예, 그 이상 더 들리지는 않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예. 저 영상을 공개해서 얻는 득과 실은 뭐예요? 일단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저게 이제 북송을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시켰다라는 그 증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예, 사진이 훨씬 격렬합니다. 우리가 플리츠상이나 이런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 인간의 마음 움직이는 건 사진입니다. 오히려. 찰나의 순간을 그렇죠. 잡은. 그 예. 영상을 그걸 가장 확대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확실한 행태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동영상 오히려 연속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기순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16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가 북한으로 가면 당연히 처벌받는데 순수히 자기 발로 순순히 넘어가겠습니까? 저 상태의 저 사진이나 동영상은 뭐 북송 기순의 이 정부가 뭐 뭔가를 조작했다 이런 증거는 될 수 없고 오히려 이걸 보는 사람들 마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왜 저렇게 자꾸 이런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인권이라는 게 두 종류의 인권이 같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인권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 속에 저 희대의 살인마가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우리 주위에 돌아다닌다면 그것 자체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불리한 이야기를 왜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동아일보 조성아 기자가 이번에 저 문제를 12월 지난 대선에서도 정치 쟁점화하려고 자기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자가 이 탈북자입니다. 이분은 조언해주기를 저 사람들이 살인자고 그런 것들의 증거는 CCTV로 다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조언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장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슨 장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뭐 신북풍을 일으켜 보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을 피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아침 대통령의 질문 또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그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라며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뭐라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수사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죠. 저 말은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한 거고 사실은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 달리 말씀하셨지만 일단 첫 번째 그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가 재헌절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할 때 국회의원의 일부를 그냥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그 사람들 채워야 된다고. 우리나라 헌법 2조, 3조, 그 다음에 4조까지 다 그 평화 통일해가지고 한반도가 다 우리나라 땅이고 북한 주민들 다 우리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냥 법 규정으로 법 해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북한 국민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지존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존파랑 같이 살기 싫다. 지존파 다 사형 집행당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냐? 없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게 무죄 추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이든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거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 규정 같은 거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그것도 했었고 그랬던 정부가 지금에 와가지고 봤더니 사람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귀순과 관련해가지고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부부싸움 했는데 집사람이랑 싸워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아니야 진정성 없어. 당신 사과한 건 사과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식으로 저희 집사람이 저의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끽해야 뭐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만 저 사람들은 진정성이 부인돼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처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과연 인권 국가에서 문명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떠나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3명에서 16명 죽였다라고 그러면 1인당 5명 죽이면 흉악한 사람이고 몇 명 죽이면 흉악한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법을 갖다가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인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한변? 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잘 외우지 못해. 한반도 뭐죠? 한반도 평화 뭐를 위한 변호사들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그 뭐 살인 방조죄인가요? 뭐 이렇게 몇몇 제명을 걸어서 이제 고발했어요. 우리 정 변호사님 거기 소속은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탈북어민이 북한으로 가서 처형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법적 처벌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책임을 갖다가 물어가지고 이게 뭐 안보실이냐 뭐 어디냐 통일부냐
뭐 장관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일이 다 조사를 갖다가 한 다음에 결국은 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할 이야기지 벌써부터 이제 직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 마땅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행위였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고발하는 거는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말씀 좀 덧붙이겠는데, 그래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 문제는 이제 귀순 의사가 진정으로 있느냐 하는 이야기일 텐데, 보면은 지금 지난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은 납포돼서 동해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서로서 귀순 의향서를 냈는데 그 말은 나는 북한에 안 가겠다, 남한에 살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한 거다. 유일한 것은 그걸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은 뭐 순수성은 따질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지고 너 여기 와서 도망치고 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귀순 의향서는 실제적으로 효력은 그 문서로서 발휘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흉악범은 무조건 강제 추방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살인이나 마약이나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23명도 다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살고 있어요. 네, 국내에 살고 있고. 이분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16명이 나서 그런가? 또 하나, 그다음에 16명을 죽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정된 건가? 아니면 이들이 그냥 분리신문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 아니면 북한에서 뭔가 서류를 넘겨줘서 자 보십시오, 김모 이모가 우리 공화국 경내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자들이다, 이게 증거가 있다고 해준 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한 말을 보면 우리 해군이 접속할 때, 다시 말해 납포할 때 그 첩보를 확인해봤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감청 자료로 확인한 거지 북한 측의 자료나 이를 확인한 건 아니다. 이들 진술 플러스 감청 자료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적어도 확정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이 살인범이다. 근데도 그래서 우리는 북으로 강제 추방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남한의 교도소에서 형을 살리겠다. 법적 절차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도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관할권을 행사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 사법회담을 끌어내는 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3일 만에 합동신문 종료, 5일 만에 북송, 강제 북송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가장 다분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신구 권력 간의 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까지 확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논란이 이어지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강원도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광주 쪽을 방문해서 이 청년들을 만나고 부산에서도 청년들과 4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던 이준석 대표,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라고 예고를 좀 했습니다.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는 지금 잘하시는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발언하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이 대표가 좀 당을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보를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한 저희 입장은 여러 차례 벌써 기자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 데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이 답하는 거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없어서 재미없다. 본인 할 때 재미없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죠. 본인이 있으면 재밌는데 본인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주일이면 지지율 자기가 올릴 수 있다고.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역으로 내가 곧 당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을 모으고 자명을 하면서 당원들을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당대표 선거에 무조건 출마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왜냐면요.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핑계로 해서 저는 공천에서 탈락시킬 거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방법은 내가 당대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곽을 돌면서 지지세도 모으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법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부산 수변공원에 모인 20, 30대 청년들이 저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한 4, 50명 정도는 돼 보이는데. 많이 모였죠. 많이 모인 거죠? 많이 더운 모였죠. 날씨에. 예, 즉석 각자 공개에 음식 저 정도 싸가지고 모였으면 와서. 많이 모였죠. 그럼 지지세는 무시 못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거의 1등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재밌는 분이니까 이슈도 만들어내고 또 갈라치기 하면은 50% 가까이 하면 1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발언인지 아니면은 신란하는 발언인지 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김수수 총장님, 저 SNS에 자신이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명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윤리 결정을 순수히 고분고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식의 저항과 본인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이제 예상할 때는 네. 뭐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당내에 뭔가 그 기구를 통해서 뭔가 이 이슈를 만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안 한 선택인데 그러니까 정면 충돌은 안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준석 윤핵관들과? 대표가 상당히 저거는 잘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안 부딪히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봐라, 나는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이 힘을 모아서 외곽을 돌아서 중앙을 다시 공략할 거야. 이건 이제 대외적으로 밝히는 거고요. 제일 하나의 리스크는 이제 사법 리스크죠.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예.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하나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제 어제와 같은 저런 이 채용 문제에 대한 발언이나 원내 전략에서 실수하면 이제 조기에 직무대행이 종료되는 경우 예. 본인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강행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오래 버티고 있으면 이준석 지금 현재 대표의 전략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포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뭘 요구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승복해라. 승복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의사와 상관없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수용해라. 승복하느냐? 승복은 다른 문제예요. 수용은 이미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승복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복은. 그럼 저렇게 되는 게 괜찮은 거냐? 정치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저거는 왜? 당원과 바닥이라는 두 가지 단어에서 괜찮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어요. 제가 당을 떠나니까 보십시오.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본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런 말안 최고위원회가 하죠. 재미없다 그 얘기만 했지. 예, 지금 최근에 재미가 없죠. 물론 그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보기에는 누구 지령받고 와서 나 공격하는 재미 붙인 최고위원들하고 앉아 있는데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었어요라고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던지는 이미지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시련을 겪으면서 민심을 듣는 민심 경청, 당심 경청 투어 개념으로 전국을 돌아다녀야지 다니면서 제가 없으니까 당 지지율 빠지는 거 봤죠? 이런 식으로 윤핵관들 비춰져서도 욕하고 다니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윤리위 때문에 어쨌든 뭐 쫓겨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지금 대행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이 사적 채용 논란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돼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안철수예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동맹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순망치한 상태로 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그럼 이와 잇몸의 관계다. 이와 잇몸의 관계가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랄까 지금 그 다음은 누구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론 그 앞에 비대위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론이 점화되고 조기 전당대회가 되면 장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조직력, 당내 기반과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력 이 묶음이 되면 안철수 의원이나 의원이 유리할 구도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김기현 의원이나 다시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본인이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윤핵관의 기획이든 아니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당내에서 적어도 공격받을 만한 빌미.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이렇게 방어를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성찰해야 돼요. 너무 날카롭게 그렇죠? 뭐 자기 주장을 싸움꾼이라 이런 의미.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복귀를 위해서 더 좋다. 이런 해석을 신성범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과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32%까지 떨어지고 부정응답이 60%를 넘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까? 법과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차분차분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면 떨어졌던 지지율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번 주 20일 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 5개 부처 장관이 직접 긴급 성명도 발표를 좀 했는데 이게 바로 지지율을 올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먼저 얘기 듣고 와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참모들 내지 내각 또는 이제 빼고싸고 있는 어떤 정부 여권 전체의 책임이 오히려 90%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참모들이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제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 너무 내모는 듯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요인은 분명히 우리 여권이나 대통령실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뭐 인사 문제라든지 잘하려고 했던 소통의 방식이 다소 불편하게 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걸 딱 보는 순간 MB 정부 초기에 소고기 촛불 시위 기억하시죠? 예. 그거의 데자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번에 들었는데 잘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이렇게 조금 연결시켜 가면 다 연관돼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자칫 하다가는 지금 소위 말해서 반 윤석열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뭐 표현을 빌자면 노조와 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걸 빌미로 MB 정부 때 쇠고기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어떤 반정부 집회 투쟁이 있었듯이 그렇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단호하게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맞아요?
MB 정부 때 광우병 사태의 데자뷰라는 나경원 의원의 말 속에는 네. 지금의 야당 내지는 노조 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일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투쟁으로 나갈 거라는 염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 부총리를 비롯한 노동부 장관 그래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프레임인 거예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문제의 핵심을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지금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 떨어진 이유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노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 성향 야당한테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저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예컨대 우리 집에서 그 다 우리 애들이나 뭐 저희 집사람이나 저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제 문제지 외부에서 찾을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요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엄청난 기성 정치인들 다 제끼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방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떨어진 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되는 게 180석 가까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180석 가까운 그 엄청난 여당 그 지지를 그 등에 입고서 그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 신인한테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 정치 쉽네. 뭐 이거 내가 뭐 1년 만에 내가 대통령까지 됐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연장선상으로 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지지율 했던 게 누구냐면 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5년 내내 내 지지율이 뭐 80%까지 갔어. 그다음에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도 40%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재창출이 안 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가 보다. 그다음에 이제 총선도 좀 시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지지율과 그 부정적인 그 반대율이 너무나 이제 차이가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짧게라도 세 분 얘기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 내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 의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고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내부 규칙을 바꿔서 령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으나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 적용된 말이거든요. 그렇게 정치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는 게 너무나 행운에 얻었는데 지금 그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기분에 젖어 있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이니까 이 생각을 빨리 본인이 바꿔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1분 정도 드릴게요. 예, 저는 뭐 아까 보니까 이제 김재원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참 고생하신다. 애들러서 나경원 의원은 이거 도와주려고 한 발언이에요. 애들러서 야당이 이렇게 몰아간다. 촛불시 전부 다 애들러서 하시는 거죠. 사태처럼. 사실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참 애들러서 하시려고 고생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닌데. 기재부 장관, 기재부 부총리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권위주의 정권 지나고는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저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저렇게 강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사정이라든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떤 이 지지율 하락의 국면을 프레임을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식 같아요. 이건 뭐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광우병 때하고는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미국과 관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소고기 수입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국정 철학이나 비전이나 정책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저는 야당에서 탄핵 이야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첫째, 탄핵의 조건이 돼야 되지. 여론조사 지지율 낮다는 이유로 탄핵할 것 같으면 역대 정권 가운데 10%, 20% 넘어가면 전부 다 탄핵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법적 요건도 안 될 뿐더러 진짜 그 뭐랄까 당 대표 경선을 앞둔 당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겠습니까? 아니 뭐 요건이 돼야 하죠. 그리고 이재규 출범한 지 2달 오늘 2달하고 8회잖아요. 8회. 석 달도 안 됐는데 탄핵 운운한다? 유일한 이유는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지지율 문제는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결국 대통령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다는 자기 신념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뭐랄까 국민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겸손하게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모든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재명 의원 출마 얘기나 하지도 못했네요. 내일 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